구독, 좋아요.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원영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원영석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아무래도 어제 이제 뭐 법관회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였지만 이 통일교 관련된 문제, 민중기 특검 문제가 아주 중요한 현안으로 떠왔으니까 그 문제부터 한번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민중기 특검팀 윤영호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 특검에 진술했던 내용, 민주당 정치인 15명에게 금품을 포함해서 후원 지원했다. 상당한 수의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특검팀에서 이미 진술했는데 어제 특검팀이 상당히 당황을 했는지 긴급 브리핑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입장을 밝혔냐? 왜 이렇게 그러면 특검이 조사를 안 하냐? 민주당 정치인에 대해서 그런 게 여론이 쇄도하자 특검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술 내용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를 인계할 예정이다. 특검에서는 수사를 안 하겠다.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명백히 이것은 불공정한 특검이며 야당 탄압 특검이며 그리고 이 특검은 특검으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자격과 공정성도 갖추지 못한 특검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사실 우리가 김건희 특검법을 비판했던 가장 그 대표적인 이슈가 뭐냐면 명문으로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개의 그런 수사 대상을 쭉 이렇게 나열하고는 제일 마지막에 16번째 이와 관련한 모든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대놓고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그 악법을 만들어 놓은 거고 어떻게 뭐 이런 법에 찬성을 할 수 있는지 뭐 나는 납득도 안 되지만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도 찬성자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별건 수사를 할 수 있어서 사실은 김건희 특검이 굉장히 많은 별건 수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해가지고 나오는 인용률이 한 30%대요. 그러니까 10개를 구속영장 신청을 하면 7개는 그 인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도대체 이런 먼지털이 별건 수사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아니 그 통일교 관련해서 돈을 만약에 민주당이 받았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지금 이 특검이 바로 나서야 될 핵심적인 별건 수사인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안 하는 게 이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드러난 거죠. 자기들이 뭐 이거를 수사기관에 이첩한 것도 아니고 수사기관에 이첩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브리핑하는 것도. 근데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죄를 덮는 다른 사람의 죄를 덮는 별건 수사를 자행해 왔다는 점에서 이 특검은 제가 볼 때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범죄 집단입니다. 범죄 집단. 예, 이 특검이야말로 수사를 받아야 되고 이 특검이야말로 그 범죄를 은폐한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면요? 지금 권성동 의원이라든가 국민의힘 관계자만 수사하고 기소하고 다른 별건 수사를 뭐 이 특검뿐만 아니라 다른 특검에서도 별건 수사를 그간에 수없이 해오면서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민중기 특검 문제를 삼는다면 어떤 부분에 문제를 삼습니까? 직무유기입니까? 뭐 정치위반입니까?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구체적으로? 당연히 뭐 직무유기나 이런 것들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누구라도 이제 곧 있으면 민중기 특검을 고발할 것 같아요. 직무유기가 성립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회유나 이런 민주당 진술 파트에 대한 어떤 그 윤영호 본부장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보면 또 나올지도 몰라요. 예. 예,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그 통일교 이슈가 됐을 때 이미 그런 소문은 듣고 있었어요. 설마 통일교가 그 당시 이제 뭐 국민의힘 쪽만 신경 썼겠느냐, 민주당도 신경 썼을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면 이것이 나올 때 민주당 쪽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영호 본부장이 그런 부분까지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폭탄이 터진 거고 이 폭탄에 대해서
분명히 민주당이나 민중기 특검은 명백하게 자신들의 그런 어떤 진상을 밝히는 그런 작업에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큰 낭패를 겪게 될 겁니다. 예. 자, 윤영호 전 본부장이 그런 얘기 했었죠. 법정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 문재인 그렇죠. 정부 때는 자기들은 민주당 관계자들을 굉장히 많이 접촉하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이제 그런 작업들이 민주당 정치인에게 금품과 각종 지원으로 이어졌다고 보이는데 자, 오늘 이제 나온 소식들 중에 앞서 제가 두 가지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민주당 당직자, 민주당 세계 한인 민주회의 부의장으로 통일교의 3인자, 통일교 천문 행정 정책실장 이모 씨죠. 이 사람이 민주당 당직자로 일을 했었다. 그것도 불과 지금 이재명 2023년도니까 이재명이 민주당 당대표였을 때 그걸 직접 임명장을 주고 뭐 기념 촬영도 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정에서 유모 씨 통일교 간부가 특검과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은 통일교에서 민주당원 가입 여부에 대해서 독려하고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뭐 그런 까지 진술이 나왔는데 그간에 이제 국민의힘을 향해서 민주당의 공세가 있었습니다. 정교 유착 문제를 제기했고 이재명은 뭐 해산 문제까지 제기를 했는데 이 몸통이 민주당의 몸통 같기도 하는데요. 아니 그 전에 네. 뭐 그런 그 종교 유착이나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논리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통일교든 뭐 어떤 종교든 뭐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뭐 본인이 정치적인 지지를 할 수 있고 종교 분리라는 거는 종교인의 그런 종교 활동과 또 정당 활동이나 이런 모든 자유를 보장하는 전제 하에서 그게 분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프레임 자체도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었는데 그게 막 뭉게뭉게 커졌어요. 근데 네.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민주당도 통일교 쪽 뭐 지금 돈 받았다는 사람이 진술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부장 그 윤 본부장의 진술에 따라 가지고 접촉도 뭐 충분히 많이 한 걸로 지금 보여지고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뭐 그게 문제다 했으니까 다 밝혀야죠. 근데 보통 보면 이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어제 오늘은 아니지만 이 일종의 뭐 도대체 이 같은 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점을 치네 무당을 뭐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 공격하고 그러지만 자기들도 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쏘는 모든 화살은 그 민주당은 자기 뒤통수에 꽂혀요. 네. 예, 그런 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뭐 장경태 의원의 그런 성추행 사건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그 성폭행 관련한 법률을 강화시킨다고 자기가 말하는 그런 장면도 다 있는데 자기가 또 그 해당 사항이 돼버리고 그리고 뭐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런 압박들을 지금 특검에서 수사를 한다 아니면 이 특검이 시간이 끝나면 다시 검찰로 시간으로 돌아가는데 검찰에서도 뭐 이런저런 뭐 탄압이나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런 뭐 기업들 단체들 집단들이 국민의힘만 교류하고 민주당은 교류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국민의힘이 사실은 지금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좀 약세잖아요.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정권 교체도 했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근데 뭐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되고 뭐 선거나 이런 데서도 오히려 진 선거가 훨씬 많아요. 10년 동안. 네. 그러니까 약세기 때문에 지금 그 누군가가 대관 업무를 하든 아니면 뭐 접촉 업무를 하더라도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하는 게 훨씬 많고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뭐 그 전 정부에서 그걸 해서 뭐 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디에서 그런 무슨 이런 사정 정국을 조성하더라도 결국 그 민주당에서 더 많이 나온다. 저는 뭐 확신합니다. 예. 자, 이거 노트북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 어떤 장면이 사진으로 나옵니까? 이제 왼쪽에 지금 2022년도 2월에 이 통일교에서 통일행사 한반도 평화 서밋이라는 행사를 했다고 하죠. 그때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초청을 하고
이재명도 초청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다 후보 그 당시 때는 이제 다 대선 후보들이었죠. 이재명 측에서는 이재명은 안 오고 자 다른 사람이 옆에 와 있습니다. 펜스 전 미국 부통령도 이때 참석을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는 당시에 이제 윤석열 후보와 악수하는 장면. 자 오른쪽에는 잘 보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유성락 국가안보실장, 김현종 단장 이 사람들이 있는데 민주당 후보 측 인사들도 보니까 상당히 깊숙이 저렇게 행사도 가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관계가 깊네요. 예. 예. 특히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데 예. 그게 어떻게 국민의힘만 했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국민의힘에 힘이 없다고. 더불어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뭐 정의당에 정이 없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근데 국민의힘이 그런 그 전반적인 약세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뭐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을 더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민주당이라고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면 누구한테 더 깊숙이 접촉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민주당에 접촉을 하고 그래서 윤 본부장도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전부 이야기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그 이렇게 폭로전 같은 거를 전부 다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네. 그러니까 10개가 있으면 한 뭐 3-4개 정도 폭로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거를 보관을 해두고 킵해뒀다가 터지지 않아야 그게 무기가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총알이 총구에서 발사가 되면 그 상대를 위협할 수가 없어요. 이미 총알이 날아가 버리면. 그래서 다시 그 총알이 다시 장전돼 있는 그런 상태여야만 이 윤 본부장이 자기의 어떤 입지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 폭로조차도 저는 그런 것들을 고려한 내가 뭐 터뜨릴 거 더 많다. 이런 그 민주당을 상대로 또는 이제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준다고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 전국 뭐 통일교와 그 발단이 되는 이 전국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통일교와 깊숙하게 관계를 맺었던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지금 뭐 공격할 상황이 아니네요. 민주당 내부 그 상황부터 우선 살펴야 되겠고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하청기관이 아니라면 바로 민주당 정치인들 이름이 나왔던 사람들이 이미 있죠. 뭐 이광재, 강기정, 김영록 이런 사람들은 돈을 얼마씩 해서 다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도 아직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자, 그 장면 먼저 살펴봤고요. 자, 어제 있었던 전국 법관 대표회의, 약칭 법관회의라고 좀 하죠.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서 관련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비상계엄 재판부, 뭐 비상계엄 관련해 이런 입장도 발표를 했는데 위헌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유연성 논란 뭐 있다는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뭐 법관회의 성향 지도부 성향도 우리가 대체로 알고 있는데 이 법관회의에서도 전 문제를 다뤘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다. 어떤 차원에서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이거는 그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발생하는 이 연쇄작용들이거든요. 예. 원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구속영장이 만약에 인용됐다 그러면 민주당이 선택하는 선택지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절차로 해산시키겠다. 그 빌드업을 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위헌정당 해산이 되진 않죠. 되진 않는데 그거는 되고 안 되고는 그다음 문제고 그러니까 일단 빌드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계속 내란 정당, 위헌 정당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뭐 본인들의 조직이나 언론이나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공세를 하는 그게 예정돼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 그러면 사법부를 압박할 예정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보면 법 왜곡죄라든지 뭐 특별전담 재판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장치로 활용이 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법원도 물론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법은 또 지금 민주당의 그런 어떤 속셈, 민주당의 그런 뭐 생각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사법부에 향한 부당한 압력, 정치 공세에 대해서 이런 그 전국 법관 대표회를 통해 가지고 저는 모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논의된 것들이 의미심장한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그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위헌적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법 왜곡죄도 이것도 굉장히 위헌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모든 어떤 다툼의 결론은 사법부로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예, 사법부로 가져가는데 그런 결론을 가져갈 때 거기서 이런 뭐랄까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입장을 가진 이 판사의 지위라는 게 현대의 왕과 같은 위상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 왕이 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제일 이해를 하기 쉬운데 미국은 그 판사가 종신직입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스스로 이제 더 이상 업무를 못 하겠다 하면서 자기가 내려놓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판사를 종신직으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습니다. 임기가 있죠. 근데 종신직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그만큼 이제 재판부, 사법부를 독립시키고 그 판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법부 독립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한번 보시면 사실은 이번에 법관들이 똘똘 뭉쳤어요. 네. 제가 뭐 조또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좀 법원장급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제 또래의 그런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런 판사들도 사실 이번에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그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 뭐랄까 불쾌감이나 뭐 싫어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한테 많이 표출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에 몸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 이렇게 지금 사법부를 공격하는 게 굉장히 심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전면전으로 끌고 갈 생각인 건지 제가 굉장히 의아스러운데 근데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시스템상 이게 그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그 중지를 모아간다고 하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정치 공세만 해가지고 이거를 꺾는다라는 거 거의 저는 어렵다고 봐요. 예. 그리고 판사들이 물론 비겁한 것도 있어요. 저는 그게 한편으로는 또 뭐 고고한 것도 있고 독립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따로따로 막 이렇게 논다는 건 좀 이상한 표현이고 따로따로 움직일 때는 좀 이런 비겁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뭉치게 되면 저는 뭐 그거는 이 사법부가 정말 이 민주당에 대해서 아주 그런 본인들이 느끼는 깊은 어떤 생각을 드러내는 순간이 올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부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실이 이제 당에 전달을 했다고 지금 알려진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라. 뭐 이런 입장을 이 대통령실이 당에 전달을 했다고 하고 민주당도 의원총회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격론을 했다고 그러죠. 뭐 서로 다퉜다고 그래요. 한쪽에서는 위헌 소지도 있고 이거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냐. 오히려 뭐 윤석열 석방시켜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 주장한 사람도 있고 또 한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위헌 없다 추미애 김용민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내란 전담 제품 밀어붙여 뭐 기세 싸움이니까 밀어붙여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고 결론을 못 냈다고 하는데 다음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는 하는데 자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의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라 뭐 이런 건 어쨌든 당에 전달됐다는 건 확인되니까 그런데 그 일부 법안을 수정한다고 위헌 문제라든가 사법부에 대한 이 독립 침해,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나죠. 예. 그러니까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라는 거는 위헌 소지가 어쨌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은아마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그냥 위헌인 거예요. 아니 위헌 소지가 있는 위헌이지 않은 법률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존재할 수 있냐고요. 이거는 말 자체가 모순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또 그런 부분은 알죠. 이게 위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 부분을 최소화해봐라. 근데 최소화를 어떻게 시켜? 어떻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 수 있어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위헌일 수밖에 없는 법률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식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반민특위는 그 당시 헌법 규정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헌법에 내에서 만들어진 특별재판부였고 네. 그 외 군사 정권 시절에도 이런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예. 그냥 어떤 뭐 사법부 내 특별한 부서를 특별한 재판부를 명명만 그냥 이거는 뭐 무슨 전담부 이런 식으로 명명만 했던 거지 이게 사법부와 군사법원 우리가 지금 대법원이 이 헌법 체계가 인정하는 거는 두 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원과 지금 군사법원 두 개인데 여기 밖에 존재하는 특별재판부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재판부와 관련한 법률을 만든다고 한들 그걸로 어떻게 실행을 하냐고 그게 위헌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따를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판사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법률이 위헌이다, 헌법에 위배된다, 그게 맞춰가지고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자기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지금 일종의 직무유기거든요. 근데 어떤 전담부를 만들었어요. 그 전담부라는 그 과정 자체가 지금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법관이 어떻게 거기에서 재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다 그냥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좀 다른 현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인데 헌재법 개정안인데 이게 또 하나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애초에 이제 지금 이 추미애가 이 법안을 지금 하려고 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재판의 경우에는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더라도 재판이 정대되지 않는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는 그런 재판소법을 지금 개정안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을 하면 당연히 헌재에서 심판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재판이 정지되는데 정지되지 않도록 지금 내란 재판 이들이 말한 내란 재판 윤석열 대통령 범한 재판을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어제 국회 법사위 법안 소위에 참여했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이런 얘기했어요. 그건 해석상 위헌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직격을 한 거죠. 사실은 위헌 당연히 위헌이다. 근데 판사 출신인 이 추미애가 누가 봐도 이거 위헌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이런 법안을 본인이 발의를 하고 지금 법안 소위에서 논의하도록 했는데 어제 헌재 사무처장이 그 발언 이후에 법안 소위 논의가 중단됐다고 그러네요. 지금 그 추미애 그 법사위원장이잖아요. 예. 저는 이 내란죄가 무죄가 나올까봐 어마어마한 그 스트레스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도 따지고 보면 아니 뭐 이런 내란죄에 대한 어떤 그 법률적인 의미 저는 이것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저 솔직히 약간 정무적으로 한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정무적으로 그 구속을 했다고 법원에서 그렇게 느껴지고,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 구속영장 기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에요.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국무회의에서도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절차도 이행하려고 했고, 그리고 본인이 그 어떤 이런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입장인데 그래도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또 이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금 기각이 되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내란죄가 기각되면 무죄가 나오면 어떡하지? 요런 지금 생각 때문에 지금 완전히 정신을 잃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란죄 무죄요. 아니 아무리 생각을 해도 법리적으로 해도 내란죄는 무죄라는 게 법조계 일반론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내란죄가 근데 무죄가 나오게 되면 그동안 내란 정당 어쩐다 했던 자기들의 어떤 그 정당성이 역공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를 무리하게 하려고 하는 걸로 보여져요. 무리하게 하려고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첫째, 위헌인 법률로 법관이 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거는 뭐 이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이 이야기 안 해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러면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서 이거를 재판을 계속 진행하게 설사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번 보세요. 이재명 재판 정지돼 있잖아요. 네. 이재명 재판 정지하라고 법률로 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진행하라고도 법률로 돼 있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했죠? 해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재판의 판사들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법률로 진행하라고 해도 법률로 진행하라고 하는 게 위헌인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되죠? 판사들이 그냥 이거는 그 재판을 정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재판을 진행하라고 하는 그 법률까지도 위헌 심판에 제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헌의 위헌이네요. 그렇죠. 네. 이중의 위헌 구조인데 네. 이 진짜 이 헌법이나 법률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자꾸 하는 것도 참 무리하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결국 판사를 재판을 진행하게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법률이 개정이 정말 됐다. 그 법률의 어떤 위헌 여부를 다 확인해야 되니까 오히려 그 재판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효과밖에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법사위원장으로서 이런 위헌적인 법률을 밀어붙이는 게 정말 뻔뻔하다. 이 추미애 그 의원이. 그리고 두 번째로 아무리 그렇게 밀어붙여도 이게 위헌적인 법률에 따른 재판의 진행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거는 어딜 가더라도 위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이것은 이런 어떤 사람들의 몰아가기는 추미애 의원의 이런 행동들은 결국 자기들도 내란죄가 무죄라는 거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추미애의 참 막가는 행동 여러 번 보고 있지만 또 한 번에 법사위에서 그 막가는 행동뿐만 아니라 이런 법안까지 내서 막가는군요. 현지한테 좀 한 수 배워야 되나요? 자, 조국혁신당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예. 자, 조국혁신당이 또 이상한 짓을 또 하나 했습니다. 조국이 했던 일이죠. 자, 지난 8일에 당내 성비 사건이 터졌을 때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황현선, 이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었던 사람이 이 성비 사건 당시에 이제 이 책임자 사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조사하고 그 관련된 처분을 하고 해야 되는 게 당의 사무총장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사건이 터질 때 제대로 사건 처리가 안 된 것을 책임을 지고 이 황현선 사무총장이 당시에 사퇴를 했는데 조국혁신당 이 회의 때 간부 회의 때 조국이가 대표죠. 조국 대표가 황현선 전 사무총장을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난 후에 황현선이 임명이 됐습니다.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 위원장은 조국이니까 사실상 황현선 전 사무총장이 이 부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인재 영입을 책임자가 된 상황인데 당시 일부 반대 의견도 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일단 이 상황 어떤 차원에서 해석하십니까? 저는 뭐 조국 혁신당이 뭐 혁신은 없다. 국민의힘이 힘이 없고 더불어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조국 혁신당에는 혁신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게 무슨 구태 중에 구태고 그리고 이거는 그동안에 이제 그런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뭐 1차 가해, 2차 가해도 아닌 3차 가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황현선이라는 그 사람을 다시 또 그냥 뭐 사퇴했던 사람을 다시 어떻게 보면 뭐 돌아오면 더 세지거든요. 이게 네. 정치라는 게 보통 이제 한번 사라지면
사라지면 다시 돌아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정치라는 무대는. 여러분들 그 초선하고 그만둔 국회의원 중에 그러니까 재선을 못 가고 얼마나 정치판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대부분 그냥 그렇고 사라져요. 재선을 해도 그냥 그렇게 사라지고 3선을 해도 한번 그 다음에 또 4선을 못하면 그냥 그렇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이렇게 떨어지고 다시 오는 요 케이스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거든요. 근데 떨어지고 다시 돌아올 때는 더 세져가지고 돌아와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무총장이고 지금은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허물이 있어가지고 자리를 내놨는데 사라지지 않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물론 사무총장보다 뭐 부위원장이 인재영입 부위원장이 우리가 흔히 공식적으로 아는 직책으로는 약한 직책이에요. 그런데 아니 이런 무리가 있는 사람을 다시 끌어다 쓴다? 그거는 뭐냐? 이 사람이 더 세지는 거야. 아니 황현선이라는 사람이 조국한테 어떤 사람이지? 사실 다시 이 황현선의 그런 면면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식으로 쓰게 됐을 때 황현선에게 실리는 그런 힘이라는 게 훨씬 더 강해지고 그렇게 강해진 힘만큼이나 이거는 과거의 이런 그 문제에 대한 일종의 3차 가해가 더 강하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조국이 뭐 맨날 입만 열면 정의 외치고 그런 뭐 트위터에 올려가지고 SNS 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나 하고 그런 내로남불의 화신이잖아요. 네. 내로남불의 화신이 지금 그 내로남불의 어떤 곱하기 2, 곱하기 3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개는 이거는 좀 이 3000% 나가는 건데 그러면 이 황현선이라는 사람은 누구길래? 그러니까 그 황현선을 묻지도 찾지도 조사해보지도 않아도 사실 조국의 핵심 뭐 오른팔 아니면 왼팔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치를 바라볼 때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비판받아야 되고 그리고 많은 그런 과정에서 조국이 지금보다 입지가 대외적인 평판이나 이런 게 많이 깎여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사람을 지키는 건 이 정치의 또 다른 한 면입니다. 이런 게 굉장히 이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면이 존재하는 현실 정치에서 그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장경태 의원과 관련해서 지금 뭐 성희롱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1년 전 사건이에요. 1년 전 사건인데 왜 지금 이게 떠올랐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장경태 의원이 정청래의 핵심 오른팔입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100이라고 하면 장경태가 최소 50 이상은 되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정청래의 그런 그 뭐랄까 영역 중에 왜냐 장경태가 박찬대와 정청래의 당대표 경선에서 현역 의원 중에 가장 먼저 정청래 지지선언을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래도 아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제 누구라도 뻔히 보일 정도로 명시적으로 박찬대를 미는데 당연히 박찬대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정청래가 밀어가지고 장경태가 정청래를 밀어서 결국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당 위원장이 서울시에 있는 그런 지방선거 공천을 주는 자리인데 그 정도로 장경태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정청래 지도부에서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물론 장경태가 한 짓은 나쁜 짓이지만 이렇게 1년 뒤에 있다가 뭐가 나오는 거는 또 다른 측면. 그러니까 장경태가 아닌 정청래를 공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장경태 건이 터지니까 또 어떻게 터졌죠? 김현지, 김남국. 네네. 그 김남국의 현지 누나 건이 또 터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김남국이 사퇴를 했잖아요. 아니 김남국이 왜 사퇴를 합니까? 그 청탁을 지금 김현지한테 했다 그러는데 김현지가 사퇴를 해야지. 근데 김현지는 또 누구예요? 애지, 중지, 현지. 지금 뭐 그 정도로 또 이재명한테는 중요한 사람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이 공인해서 알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 정도 또
김현진은 이재명의 자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조국은 이 황현선이 또 자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지키고 뭐 하겠다 이런 식의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 정치를 잘 모르고 들어오셔가지고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분들도 여럿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정치판에 돌아가는 또 다른 면으로서의 그런 이 어떤 다른 차원의 프레임을 한번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 부분을 그러면 지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 비슷한 문제의식 하나 좀 던져볼게요. 참 조국 혁신당의 지도부들 그리고 당원들 지금 조국의 거의 1인 체제로 이제 된 것이라 다 그런 식으로 그간에 함께 해왔던 건 맞는데 최근에 이제 내분이 조국시당 내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비위 사건으로 내분이 발생했고 당내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예전에 없던 갈등이 지금 격한 싸움도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이번 황현선 전 사무총장이 인재영입위 부위원장 임명 과정에서도 반대하는 의견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조국이 밀어붙여서 그냥 임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충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황현선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의 정진상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냥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국이 과거에 민정수석을 할 때 민정수석실에서 선임 행정관을 하다가 사실상 조국을 보좌한 핵심 측근이었죠. 그렇게 긴 이제 나름대로 여정이 좀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인재영입 부위원장 그 얘기 중에는 나름대로는 이제 조국은 조국혁신당 내에서 그러면 자신을 중심으로 볼 때 성골 진골을 좀 가려서 이제 체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게 있어요. 그 작은 정당이 네. 내부 권력 투쟁이 훨씬 심해요. 네. 예, 우리는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그 국민의힘에서 내부 권력 투쟁이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덩치가 크면 약간 좀 뭐랄까 버퍼 같은 게 좀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뭐 아무래도 그 큰 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권을 이렇게 노릴 수 있는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우리가 정권 잡으면 뭐가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뭐랄까 덜 격렬한 면이 있는데 네. 작은 정당은 그렇지가 않아요. 뭐 정의당 같은 경우에 일어나는 그런 뭐 내부 사이의 그런 권력 투쟁 훨씬 더 세지고 지금 조국 혁신당도 똑같아요. 조국 혁신당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조국이 대통령이 되냐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지방선거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지? 이게 문제예요. 지방선거 때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 조국 혁신당의 예상 시나리오는 1번이 선거연대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호남 같은 경우에는 중선거구제니까 2등도 당선이 될 수 있으니까 인재 역임을 통해 가지고 그 호남 같은 경우 2번이라도 노려보자. 첫째, 두 번째. 그리고 기초단체장이나 아니면 광역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선거구제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민주당하고 협상을 해서 소선거구제 우리 선거연대를 받아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요 부분이 있는데 전자든 후자든 그 자리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이 적은 자리를 어떻게 이것을 뭐 적절하게 배정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고 특히 이 황현선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직 이게 벌써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이잖아요. 네. 예, 물론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은 뭐 외부 사람으로 좀 명망 높은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닐까 싶고. 위원장은 조국이래요. 아 조국이요? 예. 그러면 뭐 이거는 다 그냥 한통속이래. 예. 그러니까 부위원장이 이제 실무적인 걸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실무적인 걸 하다 보면 결국에는 여기서 이렇게 그 아주 적은 자리, 적은 자리에 대한 분배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그 서로 간에 치열한 그런 권력 투쟁이 시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 이미 이 지방선거에 대한 준비로 들어갔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빨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빨리 들어갈 수밖에 없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 당 전체가 그 뭐 진입된 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100일 전에 어떤 선거가 총선이든 뭐 그 지방선거든 한 100일 전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거든요. 네. 물론 그 전에 수면 아래선 계속 하고 있죠. 근데 뭐 이 그 체제가 바뀌는 그거는 실제로는 한 100일 전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 현재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도 미리 입도 선매를 해야 돼요. 입도 선배를 해야 예, 된다. 예, 예. 그게 중요하겠네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모셔놓고 그리고 내세울 만한 사람들을 더 좋게 포진을 시키고 큰 정당에 비해서 선점을 빨리 하는 게 선점을 중요하겠고요. 빨리 해야 되죠. 네. 근데 선점을 빨리 해야만 이것을 나중에 민주당하고 선거 연대하는데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정말 그 될 수 있는 자리 몇 개 안 되는 그런 자리들을 이런 뭐 여차저차하게 인재로 들여오는 과정에서도 뭐 솔직히 그 조국 혁신당보다는 민주당에 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일찍 나서서 제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들여서 그것을 이제 조국 혁신당의 바람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도 우리 당에 들어왔어. 저런 사람도 우리 당에 들어왔어. 이런 사람도 우리 당에 들어왔어. 그래서 지금 이거를 스타팅을 조금 빨리 끄는 그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그거는 이제 사람만 좋은 사람 들어오면 사실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하고 협의하는 그 과정도 조금 더 유리한 고지로 올라설 수 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내부 권력 다툼에 있어 가지고 완전히 있게 좀 더 강한 세기를 박아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금 그런 그 잡음을 더 줄인다. 이런 정도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항상 모든 프로세싱을 좀 빨리 하자. 이런 게 내부에서는 항상 논의가 있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이 큰 정당 원래 그게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당무감사하고 있는 중이니까 뭐 지방선거를 시스템적으로 준비하는 건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고 뭐 국민의힘이 그런데 또 당무감사는 안 할 수가 없고 그런 이제 큰 정당으로서의 그런 상황들은 또 있는데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작은 정당으로서의 그런 발빠른 대처 이런 것들이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조국 혁신당 지난번 성비 사건 이거 제대로 지금 처리를 하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덮고 일단 넘어가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앞서 이제 여론조사도 잠깐 다뤘는데 김현지 문제 다루다가 차기 대선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조국은 이 범보수라고 범진보라고 표현되는 조사에서 2위가 나왔어요. 12.3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국의 지지율은 그래도 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건 조국 혁신당 지지율을 보면 대부분의 거의 모든 현재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면 2 내지 3 정도 되는 그 3% 정도의 진짜로 이 밑에서 놀고 있는데 이런 격차들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런 디커플링이 사실 굉장히 좀 이례적이죠. 원래 그 대선 주자급의 그런 사람이 있는 당수로 있는 정당은 그래도 그 대선 주자의 한 절반 정도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작은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이 제대로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는 조국 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한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그 조국이 감옥에 있을 때 그때 보여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국이 감옥에 있을 때 물론 이제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그것이 위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뭐 12명인가요? 그 비례 의원들한테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또 기회거든요. 그 무대가 마련이 돼 있고 배지가 있다는 건 한번 보세요. 배지가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이게 그 절대 반지의 제왕의 절대 반지 같은 거예요. 절대 배지지. 그러니까 모든 그 우리나라에 있는 자료에 접속을 할 수가 있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아요. 그 자료를 다 보고 아니 이거보다 더 큰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무대가 만들어졌을 때 내가 뭐다라고 하고 치고 나가고 어젠다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거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 누가 있는지도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의원들로서. 그래서 당의 그런 그 체력이나 당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누적이 돼 있어서 사실은 어렵고 그리고 조국 같은 경우도 조국이 이제 이거는 사실 모든 그 여러 가지 이 정치인들의 한계인데 보통 정치인들은 그 자기 컨텐츠는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컨텐츠가 있어야 그게 어젠다가 되고 그게 지도자가 돼요. 근데 내가 컨텐츠가 없는데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어. 관리 능력으로, 매니지먼트 능력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런 그 조국도 결국 뭐 한참 각광받고 그게 뭐가 이렇게 좀 스포트라이트가 있었을 때 그때는 무엇을 반대하는 그런 존재로서 누구를 공격하는 존재로서 이번에 총선에서도 지금 뭐 정권 심판론 그거 하나로 지금 한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감옥에서 사면 받고 나온 지도 좀 됐는데도 내가 뭐 어떤 어젠다를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유일한 어젠다가 검찰 개혁이었는데 검찰 개혁은 지금 오히려 민주당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 어젠다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콘텐츠가 없는 그런 지금 정치인이 되고 정당이 되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국민들이 또 기대하는 게 없는 거죠. 예,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가 아니라 무슨 말을 지금까지 안 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는데 그걸 믿고 안 믿고는 그다음 문제고 네. 무슨 말을 안 해. 그 조국 혁신당이 왜 존재하지? 조국이라는 정치인이 왜 존재해야 되지? 무슨 말을 안 하니까 자기는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정당은 왜 있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래 갈 수가 없고 결국 이제 민주당하고 마지막에는 합당이 될 거라고 봐요. 예. 예. 마지막에 이제 조국 혁신당 관련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주요 주제는 사실 이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 법외국죄에 관련된 판결, 민주당과 통일교 관련해서 보는 그 안에 숨겨진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